자, 우리 구쪽을 피셨나요? 자, 여기 보면은 서론에서 헬라어 약사와 신약 성경 헬라어의 이해라는 부분이 들어있죠. 이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책에 기고했던 내용인데 좀 요약해서 이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신약 성경 헬라어의 어떤 그 역사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론. 구약 및 신약 성경의 기록을 위해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그리고 아람어, 이것들도 이제 이 언어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및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우리가 흔히 세머라고 부르고요. 헬라어는 라틴어와 함께 인도 유럽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구분할 때, 크게 구분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 연구를 위해 헬라어 지식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러나 헬라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이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그 기록된 언어가 언어 자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의 특징을 모르면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이미 성경은 번역이 돼 있어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문을 읽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헬라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내용들은 많이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세밀한 부분들이 이 한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고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명령형 같은 게 그래요. 우리말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명령형을 먹어라 라고 해서 현재형으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는 명령형을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우선은 현재형 동사에다가 명령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형 어간에다가. 두 번째는 과거형에다가 명령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료형에다가 명령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은 먹어라 그러면은 먹어라라는 이 명령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헬라어는 어떻다? 현재 명령형, 과거 명령형, 완료 명령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종류의 명령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형이 존재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할까요? 헬라어 내에서는 그래도 어떤 뉘앙스나 기능이나 의미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엄청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있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세 가지 형태의 명령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뉘앙스가 다르거나 전달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명령형이 뭐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헬라어에서 먹으라는 명령이 현재든 과거든 완료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어떤 형태로밖에 번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현재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먹으라는 어떤 개념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위가 왜 요구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동사 세 가지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미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잡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원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것이 먹으라는 명령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원문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주석 같은 거 보면 돼요. 사전 같은 거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언어적 특징을 파악해서 현재 명령, 과거 명령, 완료 명령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기능의 차이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되 한국어로는 이것이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설교나 주회나 강해나 혹은 이런 사석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헬라어를 배운 사람들이
야, 여기에서는 이것이 완료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완료 명령 형태는 현재 명령이나 과거 명령보다 부각되는 내용들, 저자가 초점을 두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서 현재 명령, 과거 명령, 완료 명령이 다 세 가지가 등장하더라도 이 완료 명령이 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문맥을 해석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냥 먹으라가 되지만 다른 문맥상 먹는 것보다 다른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 안에서 먹으라. 그럼 여러분 먹으라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먹는 거는 일상의 먹음이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헬러어로 볼 때 먹으라라는 말이 완료가 돼 있으면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먹고 하는 그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것 안에서 먹는 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 강조점을 우리말로는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강조점을 둘 수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것이 언어적 차이가 기능을 나타내게 언어적 차이가 있어서 언어 안에서의 어떤 기능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오히려 우리말 성경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를 단지 성경을 읽는 또 나를 위로하는 어떤 차원에서 원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언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인지를 우선은 잘 파악하고 그 언어의 특징을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담아낼 때 이 언어적 특징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잘 이해해서 우선은 신약 성경을 잘 알고 이것이 한글로 번역될 때에는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또 우리가 우리말과 헬라어를 비교해서 파악해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온전히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어를 완벽히 몰라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배우는 거 이 한 시간 잘 배워서 좋은 결실을 맺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 저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원어 배우는 거 힘들지 않았습니까? 엄청 어려웠죠.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별로 쓸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헬라어 공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사역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그래도 엄청나게 잘하지는 못하고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다. 그리고 내 말이 빨리 나가는 것 그것을 조금 더 늦추고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에 저는 항상 언어 공부한 것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적인 어떤 특징을 공부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 화면에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겁니다. 헬라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닌 언어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언급하고요. 특별히 헬라어의 역사 및 신약 성경 헬라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꼬인의 헬라어에 대한 지식 습득이 또 요구된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역사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헬라어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고요.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 헬라어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작은 1번. 자, 유구한 역사, 그 통일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유구한 역사 및 시대에 따른 다양한 언어적 특성, 쉽게 말하면 다양성이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자, 헬라인의 조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 어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정도 전이죠. 이 어간에 현재의 그리스 본토와 그리스 섬들 및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적으로는 헬라인, 여기 보면 제가 헬라어로 써놨어요. 헬레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레네스. 국가는 헬라스, 여기 헬라스라고 써 있고요. 언어는 헬라어, 제가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헬레니께 글로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어라는 어떤 국명을 붙여서 오늘날에는 그리스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헬라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런 어떠한 그 용어를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호칭들은 대부분 후대에 붙여진 것들이에요. 자, 호메로스의 작품들에는 호메로스 작품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표준적인 어떤 필독서 같은 그런 중요한 책이었는데 호메로스 작품들에서 이 용어들은 아킬레우스 왕이 그 통치하던 그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에 동남 테살리에 있는 작은 부족에게 적용됐던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인을 가리켜서 아카이오이 혹은 아르게이오이 혹은 다나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읽으면은 거기에 보면 헬라스라는 표현이 간혹은 등장해요. 이거는 이제 연맹을 얘기할 때. 하지만 헬라인들을 가르칠 때는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점이 돼서 이들이 하나의 민족화가 되고 그룹이 되면서 이제 헬라스라는 그런 이제 국가의 어떤 개념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연맹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그리스와 같은 그런 국가로서 존재했던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들을 좀 또 그런 점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떠한 그 민족,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헬라어다라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니엘 월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의 3000년의 역사를 다음에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2000년, 주전 2000년에 헬라인들이 등장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300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적 흔적이 남은 것은 주전 1000년대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거 말고 언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약 3000년의 역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크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 A, B, C, D, E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헬라인의 출현부터 주전 1000년기까지의 어떤 기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메로스 이전의 헬라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선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원형판에다가 줄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 같은 걸 써서 이제 언어로 사용했던 것을 선문자라고 하는데, 선문자 A와 선문자 B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해독되었다라고 이제 최근에 둘 다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데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가 이제 헬라인들이 주전 2000년에 출현했고 이제 여기에 보면 크게 천년을 잘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문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크게 헬라인의 출현으로부터 최초의 어떤 글자의 흔적이 되는 어떤 선문자가 등장하는 데까지를 크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호메로스 이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언제냐면 주전 1000년부터 주전 330년대까지를 나누는데요. 이때는 방언 및 고전 헬라어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활동이나 저술 활동이 일어났던 시대를 고전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이전 시대를 방언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이 방언 시대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 언어의 방언이 너무 차이가 나기도 했고 또 각각 이 족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투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헬라어의 사투리가 존재했고 호메로스도 일단의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방언으로 방언을 가지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호메로스에 나타나는 그런 그 트로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주전 약 1100년 어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자화가 된 것은 주전 1000년 안쪽이라고 많이 봅니다. 또 좀 과격한 사람들은 한 뭐 주전 한 뭐 800년, 700년 언대로 보는데 뭐 그건 좀 과격한 것 같고요. 어쨌든 주전 1000년 안쪽으로 보기 때문에 호메로스도 이제 방언의 시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 고전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전 약 한 5세기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 문화, 뭐 이런 뭐 문학, 뭐 예를 들면 뭐 철학 이런 것들의 어떠한 그 집약체가 이제 이 아테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기술되었던 많은 그런 작품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이제 우리가 고전 헬라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30년 쉽게 말하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그리스에 대한 패권을 쥐고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뤄놓은 것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결실을 맺는데 이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패권을 쥐고 이 모든 이 지중해 연안과 심지어는 이제 페르시아 지역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이 헬라어를 공용어화 시킨 그 시점, 그게 이제 33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공용어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역사적 사건 자체. 그래서 요때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 및 고전 헬라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톤까지는 고전에 속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꼬이네 시대에 속합니다. 그 이후에 속하게 돼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어가 과연 그 플라톤의 헬라어와 다르냐? 이 어법이 동일하죠. 왜?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어떠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건상 언어가 어떻게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 본토민들에게만 사용됐던 언어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이것이 확장이 됐잖아요. 바로 그 점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이후의 시대에도 고전 헬라어에서 사용됐던 이오닉 아틱 방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언어가 또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뭐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전 헬라어 시대의 이 언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오닉 아틱 혹은 뭐 아틱 이오닉 방언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 헬라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잖아요. 밑에 한번 써볼게요. 마케도니아 왕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있죠. 거기에 왕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대왕인 알렉산드로스께서 이제 이 제국을 평정하면서 꼬이네 헬라어 시대를 열어요. 여기 보면은 330년부터 주 330년까지라고 해놨잖아요. 요때를 이제 꼬이네 시대라고 하고 요 330년은 뭘 또 기점으로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화가 되는 어떤 시점, 뭐 이런 어떤 동서방이 분리되는 시점, 이런 어떤 복합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뭐 역사적인 내용과 관련돼 있는 건데 어쨌든 주전 330년부터 주 330년을 꼬이네 헬라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왕인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어렸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스께서
어렸을 때에 개인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비록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어떤 문화와 언어는 이 아테네에서 사용됐던 이오닉 아틱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되시는 필리포스 2세도 그런 어떠한 정책을 잘 펼쳐놔서 이 마케도니아에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아테네 문화가 많이 정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런 아버지의 어떤 영향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틱 이오닉 방언을 기본적인 어떤 자신의 언어로 삼았고, 이 언어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함께 전 세계에 퍼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헬라어가 정착했을 때 마케도니아 방언을 기본으로 한 언어가 정착된 것이 아니라 아틱 이오닉 방언을 기본으로 한 언어가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비록 언어가 바뀌었지만 이 안에는 결국 그래서 연속성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 다양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마케도니아 왕인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 언어로 방언으로 세상을 통일했으면 우리는 고전 이 문학을 공부할 때 다른 언어를 하나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고요. 어쨌든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주전 330년부터 주 330년 때까지, 여기는 뭐 기독교 공인, 뭐 동서방 분리, 로마 제국의 동서방 분리 등등 많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330년대까지를 놔두고 이 시대를 꼬이네로 부르고요. 꼬이네라는 거는 헬라어가 보편화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꼬이네 헬라어의 특징은 뭐냐? 고전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어떤 그 지역의 언어나 습관을 갖고 있었지만 또 헬라어를 갖고 또 공용어로 써야 됐기 때문에 또 그 헬라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예요. 본토식 영어가 있지만 뭐 아프리카나 예를 들면은 필리핀이나 뭐 홍콩이나 영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언어적 특성과 이 영어가 조우가 돼서 특정한 어떤 언어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어를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 불러요. 프랑크 링구아 프랑카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그런 언어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은 조금 보편적인 언어가 이제 된 것처럼 헬라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언제냐면 주 약 50년에서 90년 혹은 100년 사이잖아요. 그러면 약 300년 정도의 역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미 헬라어가 정착된 시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미 헬라어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언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년이니까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하더라도 거의 10세대가 지난 겁니다. 3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조선시대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가 아마도 그 중에서는 이 헬라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언어, 민족의 언어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또 배움이 있어서 빨리 배운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배움이 부족해서 헬라어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가 없이는 사회생활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신약 성경과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이 헬라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상적인 언어로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야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글이나 시를 쓰는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써야 그 고대 한글이죠. 그걸로 써야 한글의 정통성이 있는 거고 그 내용에 정통성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인위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쓰지 않는 언어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의 의미의 전달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현대 국어를 갖고 쓰는 것이 더 정통성이 있는 거죠. 왜? 국어의 발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비록 이 아람어와의 관계 속에서 헬라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람어보다 훨씬 더 앞선 언어가 아니었을지는 몰라요.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러나 헬라어가 예를 들면 헬라화를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썼는데 헬라어가 사용된 것도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가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죠. 여러분 사도께서는 다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분명히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그런데도 로마서를 보낼 때 헬라어로 보냈거든요.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냈다는 건 뭐예요? 라틴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나 그죠? 라틴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람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모두 다 헬라어가 공용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언어의 어떤 언어 형태를 가지고 언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어떤 주장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헬라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이후에 주전 330년부터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로마라고 부르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던 1453년도까지 사용됐던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을 비잔틴 헬라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비잔틴 헬라어는 다시 한번 제국 내에서 어떤 그 사람들만 사용했던 언어가 됐기 때문에 언어가 고도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언제랑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고전 헬라어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6, 7세기 어간에 언어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전 알고 있었던 언어와는 좀 다른 종류의 헬라어, 오히려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의 길을, 그 현대 헬라어의 길을 열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헬라어사나 또 이런 추가적인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때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주 145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 언어의 어떤 시대 역사를 현대 헬라어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상간에 터키 아랍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1800년대까지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독립국가를 형성을 해서 현대 헬라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 작은 4번 거의 3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 매체로서 사용된 헬라어는 환경에 따라 그 발전 양상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가 역사상 단절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각 시대의 헬라어가 아니었던 적도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큰 헬라어의 역사, 긴 헬라어 역사 중에서 바로 요 C번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 배경이 되는 이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대 교부 시대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구약의 역사의 일부 그리고 교회사 뭐 예를 들면 조제신학도 이제 교부들의 글들을 참조하니까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신약 전반을 공부할 때 헬라어를 우선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요 꼬이네 헬라어를 잘 배우면 우리가 요 배우고 있는 요거를 잘 배워놓으면 우리가 향후에 추가적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